내년에는 그동안 좀 없던 현상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하락한 물건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한 걸 잘 보시면 한두 건에 불과했다면 내년에는 떨어진 물건이 양이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10채가 10억이었어요. 최근에는 한 채만 7억으로 빠졌어요. 근데 그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8억으로 빠진 게 3채, 4채가 될 겁니다. 이러면 내 집 마련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장을 얘기 드린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양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7억 빠졌을 때 나 못 샀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8억 빠진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7억 빠진 게 없잖아. 이거 안 빠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년도에 의미 있게 시장의 변화를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내년도에 잘 보시면 이것도 제가 예측해 드립니다. 이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공급을 못 하니까. 그러면 공급 감소합니다. 2, 3년에 집값 오릅니다. 이런 얘기들에 사실 일종의 현혹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사실과도 다르고 전망하는 데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결국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한다고 2, 3년 후에 집값이 오르느냐?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다. 내년도에 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매물 그러니까 거래하는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집값 오를 거야. 급해서 집을 살 거야.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때 한번 보세요. 심지어 강남 아파트가 누적적으로 전세가요 거의 40% 이상 상승했는데 네.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0%가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더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그리고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전세 가격 오른다고 해서 연관해서 또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좋은 시장에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처럼 가격이 하락폭이 큰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많아질 거예요. 여기서 잘 선택하는 거죠.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많이 무주택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변화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장의 변화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한다. 이 기간에서 가격이 저점, 내가 집 사기 가장 좋은 시점이 올 것 같고요. 그런 시점이 오면 내가 사고 싶으신 거주하고 싶으신 아파트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아파트 중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진 걸 사는 겁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네,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인데요. 먼저 대표님 그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총론을 정리를 해주시죠. 내년에는 그동안 좀 없던 현상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하락한 물건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한 걸 잘 보시면 한두 건에 불과했다면 내년에는 떨어진 물건이 양이 많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물건이 많으면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도 조금 궁금해요.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그러니까 물건이 왜 많아지냐면 가장 큰 이유는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겠죠. 네. 내가 먼저 팔아야 되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진 물건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 그 시점에서 과연 수요가 들어오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들어오면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거래가 안 되면 물건은 많아지고 떨어지는 거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거래량은 더 줄고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좀 보면 제가 예측하는 건 일단 상반기에는 거래가 안 되면서 매물의 양은 더 증가하는 상황.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그게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이제 수요가 들어와서 거래가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부동산 기사네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제 전제하고 싶은 게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 전망을 할 때 그리고 저는 최근에 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여기서 좀 찾고 있는데요. 심리적 변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건설사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분양이나 새로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말을 하냐면 향후에 공급이 감소할 거다. 2, 3년 후에. 그렇게 되면 당장이라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 주요 기사들입니다. 잘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2, 3년 내 주택 공급 대란 우려. 정종환 국토장관 3년 후 주택 부족할 수 있다. 주택 허가 면적 10년 만에 최저. 그러니까 2, 3년 후에 주택 부족 현상 와서 집값이 오를 거다. 네. 어떻게 보이세요? 송 기자님? 요즘 나오는 기사들이랑 똑같죠? 조금 비슷해 이게 보이네요. 네. 완전히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네. 국토부 장관 이름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안 좋으면 건설사들이 당연히 공급을 줄이고 네. 분양을 못 하니까 분양이 감소하면 향후로 입주 물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오르겠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되면 수긍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집 사야지. 사실 이런 것들이 내년에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가 특히 2024년도에도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네.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잠실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변동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때 당시의 흐름을 잘 볼게요. 이게 9억 5천이어서 13억 6천으로 갑자기 상승합니다. 그죠? 네. 굉장히 빠르게. 네. 그다음에 서브프라임이 오면서 이게 10억 4천으로 떨어져요. 네. 그다음에 7억 7천까지 또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공급 부족 얘기가 하고 막 부동산 규제 완화되니까 네. 이게 2009년도에 13억으로 오릅니다. 네. 이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우려들이 커졌던 거예요. 아, 요때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서 집을 사요. 네. 근데 잘 보시면 2, 3년 후에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8억 5천, 9억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한다고 2, 3년 후에 집값이 오르느냐?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 아무리 공급을 안 해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채씩만 내놔도 우리나라 공급은 넘쳐납니다. 살만한 집이 많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차별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잘 보시면 이것도 제가 예측해 드립니다. 이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공급을 못 하니까. 그러면 공급 감소합니다. 2, 3년에 집값 오릅니다. 이런 얘기들에 사실 일종의 현혹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사실과도 다르고 전망하는데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첨언하고 싶은 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물론 건설사들이 공급을 그렇게 안 하면 집값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공급만 보는 거고 수요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그렇게 감소해도 수요가 더 준다면 그러면 가격이 건설사들이 안 진다고 그래서 오르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본 그 예전 기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는 그런데 짧게는 가격이 오르긴 했죠. 그 기사가 나올 때.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최근에 이제 오른 것도 여기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그래프 2번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여기서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한번 회복을 합니다. 떨어지는 와중에서. 근데 어떤 특징이 보이세요? 고점이 낮아져요. 그렇죠. 네. 예전에 이 아파트만 보면 13억 6천만 원이 고점이었다면 13억이 고점이었고 그 네. 이후에는 12억이 고점이고 네. 이렇게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 고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되게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제가 표시는 제대로 한 건가요, 지금?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공급 부족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순간적으로 회복은 되거나 뭐 그런 일이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올랐지만 궁극적으로 고점은 계속 내려갔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의 집값이 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저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신 자료는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입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결국엔 집값을 결정하는 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인데요. 최근에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7만 8천, 7만 9천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과거하고 없이 조금 특이한 현상입니다. 뭐냐면 과거에는요.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줄었어요. 안 파니까. 언젠가 오를 건데 왜 팝니까?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위축되고 10월부터 집값이 좀 주춤하고 상승세가 둔화되고 심지어 오늘 발표에 의하면 가격이 이제 더 실거래가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매물이 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 목적이든 어쨌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파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매물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더 많아질 거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최근 10월까지요. 그 양도한 분들의 주택 보유 기간을 조사해 봤더니요. 10년 이상 10년 초과해서 보유한 분들이 최근에 집을 많이 팔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요.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이 집을 판다? 집은 절대 마이너스로 못 팝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식처럼 손절을 할 수가 없다고요. 끝까지 가다가 못 판 경우에는 경매가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이 경매가 나올까요? 그건 끝까지 버텨요, 집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핵심은 집을 파는 사람들은 돈 번 사람들이 팔아요. 네. 이익이 생겼을 때. 근데 최근에 이익을 번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10억 이상 번 사람들이 이제 집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을 버는 순간 1, 2억이 떨어지는 거를 조금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빨리 파는 걸 선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물량이 증가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오래 갖고 있던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의외로 가격이 빠지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가격이 빠지면 물량이 줄었는데 이런 현상을 볼 때 가격이 빠지면 오히려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제했듯이 내년도에 물량 빠진 물건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게 사실 결정적으로 이런 근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전망을 하시고 지금 물량 말씀해 주셨고 지금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자료는 강남 아파트 전세 매매 가격 누적 변동률이라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내년도에 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매물 그러니까 거래하는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집값 오를 거야. 급해서 집을 살 거야.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 제가 자꾸 과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기간하고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2007년부터 2014년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때 한번 보세요. 심지어 강남 아파트가 누적적으로 전세가요 거의 40% 이상 상승했는데 네.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0%가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더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그리고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전세 가격 오른다고 해서 연관해서 또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새로운 수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새로운 수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가격 오르니까 에이 열받아 집 사야지 이런 수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요. 집을 살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결국엔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 때는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사는 건 아니고 조급할 때 마음이 그리고 불안할 때 집값이 더 오를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 불안감이.
사실 전 인간의 불안감은 어디에서 찾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될 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어떤 친구가 같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번에 나 전세 가격이 올랐다? 그게 부럽습니까? 안 부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매수세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대신 조건은 하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요.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거는 전세 가격이 충분히 올라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단순히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교집합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좀 그런 상황을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집값은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세값이 가격 하락폭을 전세값 상승이 가격 하락을 밑에서 받쳐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세값 상승이라는 게 내년에는 그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송 기자님 이게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건 월별 가격의 상승은 의미가 없습니다. 2년 전 가격 상승의 그렇죠. 의미가 커요. 내가 전세를 두고 있는데 월별로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2년 전 가격보다 올랐냐 떨어지냐가 중요한데 지금 역전세는요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거의 60% 이상은 이미 갱신 아파트의 60% 이상은 2년 전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어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돼요. 왜냐하면 2년 전에 2022년도 상반기가 전세의 절대 가격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역전세 현상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틀린 얘기예요. 다른 얘기도 아니고 월별 전세 상승률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역전세가 없어졌다? 이건 개념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역전세는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해야죠. 월별로 올라가는 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역전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게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거나 아니면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근의 모습은 가격도 오르면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전세 매물은 유지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 50% 미만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회복 수준은 아니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지만 그 전세 매매 비율조차도 2년 전과 비교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주요 자료들을 봤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를 더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궁금한 게 이제 조금 더 가격을 받고 싶은 사람과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항상 줄다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균형이 깨지기 마련이고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인데 그렇죠. 지금 제법 오래 갑니다. 내년에도 오래 갈 거라는 계속될 거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언제쯤 이 균형이 무너지고 혹은 어떤 계기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좋을 때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높게 받으려고 하죠. 송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파는 사람들은 최저 가격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싸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밑으로 지향하고 최고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는 사람들의 최저 가격과 사는 사람들의 최고 가격이 만났을 때 계약이 체결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다. 거래가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위축됐다.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절대 최고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파는 사람들은요. 최저 가격을 누군가 낮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지만 쉽게 말해서 배신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다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단합했다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땐 누군가 최저 가격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가 형성되죠. 그러면 형성된 다음에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들의 최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거 결성됐으니까. 그럼 또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파는 사람들이 또 최저 가격을 낮추거든요. 이런 식의 구조가 특히 집값이 불황일 때,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 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1,000명이 모두 다 야, 그 가격 이후엔 팔지 마. 그런데 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도 그래서 일어난 거거든요. 송파의 아파트들 모두가 담합했다면 갑자기 7억, 8억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바람에 지금은 찬바람인데 최근에 찬바람은 양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양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10채가 10억이었어요. 근데 한 채가 7억으로 빠졌어요. 이 경우하고 10채가 10억이었는데 8억으로 4채가 빠졌습니다. 어느 게 많이 하락한 겁니까? 두 번째 경우. 그렇죠. 거니까. 두 번째가 내년도에 시작할 거예요. 최근에는 한 채만 7억으로 빠졌어요. 근데 그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8억으로 빠진 게 3채, 4채가 될 겁니다. 이러면 내 집 마련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장을 얘기 드린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양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7억 빠졌을 때 나 못 샀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8억 빠진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7억 빠진 게 없잖아. 이거 안 빠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년도에 의미 있게 시장의 변화를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정부 정책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짚어봤고 이제 정부 정책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요. 뭐 지나고 나니까 올해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내년도에 또 신생아 특례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일단 정책이 시장에 미치려면 한 3가지 정도 그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했을 것.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시점. 세 번째는 과거에 없던 일. 근데 특례보금자리론은요, 이 3가지가 다 해당됐어요. 예상치 못했고, 과거에 없었고,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신생아 대출은 3가지에 다 해당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사실 이것도 있던 거예요. 일종의 대출을 싸게 해준다는 거니까. 그리고 시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향 없다죠. 네,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미칠 영향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왜 이러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3가지 조건에 형성된 정책이어야만 반응합니다. 네. 너무 알고 있는 정책은요,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쳐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실적 3분기 실적 좋게 나올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막상 실적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빠져요. 그 사람들이 의아해요. 실적 잘 나왔잖아. 왜 빠지는 거야? 이게 투자화되는 시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는 두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액수가 그래도 한 27조 원 정도 그렇죠. 되면은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특례보금자리 규모보다는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려면 마찬가지로 규모도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영향이 없다. 일부 시장의 변화는 일으켰지만 아주 지금처럼 최근처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10억이 7억 빠졌다가 9억으로 올리는 수준의 영향은 못 미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여러 가지 막 공약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이 내년에 이제 선거에 가까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그거를 굉장히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거죠. 물론 막 부동산 대책이 갑자기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이런 예상치 못한 정책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시장이 확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정책이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정책으로 최근에 보시면 정부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보고 있고 저는 정책을
예측하진 않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매도나 시장 상황은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여당이 이긴다, 야당이 이긴다.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어떤 정책이 나올 것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중립 변수로 그냥 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좌우화되시면 않으면 좋겠다. 갑자기 뭐 지지율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나는 그 당이 이길 거니까 집 사야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그래서 이거는 중립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 그러면 내 집을 마련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요. 네. 자,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수치를 눈여겨봐야 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여러분 저는 좋은 시장에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처럼 가격이 하락폭이 큰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많아질 거예요. 여기서 잘 선택하는 거죠.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많이 무주택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변화를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장의 변화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한다. 이 기간에서 가격이 저점, 내가 집 사기 가장 좋은 시점이 올 것 같고요. 그런 시점이 오면 내가 사고 싶으신 거주하고 싶으신 아파트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아파트 중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진 걸 사는 겁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떨어진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럼 깡통 계좌예요. 덜 빠지는 걸 주식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 리스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리스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복세도 빠르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내가 거주하면서 돈도 버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게 희망이잖아요. 그죠? 계속 오른다는 게 어떤 분들은 긍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어떻게 긍정적입니다. 세상이 안 변하면 그게 무슨 긍정이에요.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내 집 마련하시고 저는 투자하셔도 된다. 전 투자하는 분들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하시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좀 의미 있게 시장의 변화를 과거하고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변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매물도 그렇고 공급은 아니고 수요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꼽아주신다면요. 매도 물량이죠. 네, 그래서 매물의 양이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집값이 빠지면 매물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나 안 팔아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는 제가 예측한 시장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지표고도요. 가격이 빠지면서 매도 물량이 더 증가하면 하락폭이 더 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락하는 물건도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상상 외로 많습니다. 자가 점유율이 서울은 43.5%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55% 정도는 투자로 집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1주택 자건, 2주택 자건, 3주택 자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 사시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전국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내놓는 매물의 양에 따라서 집값의 변동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전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과정이라 시장은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올해보다 좀 다소 줄어든 규모로 지원책들이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어서 중저가 위주의 아파트나 아니면 전월세 시장 같은 것들은 좀 더 강세가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금리보다 사실 지금은 DSR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7월부터 DSR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이 영향을 계속해서 강도 높게 아마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심리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현실이 되는 상황이라서 일반적인 매매 시장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보더라도 전년도의 역대급 거래 절벽 다음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바로 올해거든요. 네.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수준의 거래량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또 올해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40조 원이 풀린 걸 감안하면 저기에서 상당 부분이 정책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한 거래인데 그게 내년도에는 소폭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실 올해보다도 거래가 줄어들 수 있을 거로 전망이 됩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게 지금 신규 공급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리스크로 보는 건데 이건 사실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에 뭐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의 문제보다도 더 좀 위기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사실 공급이 계속 안 되게 되면 시행사가 이제 부도가 날 수 있고 건설업자들이 이제 실적 같은 것들이 부진되면서 금융사 위기 그리고 이게 사실 결국에는 실업률을 좀 높일 수는 있어서 사실 지금의 공급 부족은 수요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좀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공급은 사실 매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구축 매물은 지금 거래가 되면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만 봤을 때는 사실 공급은 계속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금융 정책이 사실은 시장을 움직이는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거래량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그래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금융정책이 사실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 부동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제나처럼 위원님 먼저 총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풀렸던 시장 유동성 같은 것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수요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뭐 기업이나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공급에 대한 위기가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상 사태까지 좀 이르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요가 좀 억제될 때 사실 핵심 지역의 공급이 꾸준히 좀 이루어져야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 글로벌적인 환경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라 정부에서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은 공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리스크를 줄이게 한 정책들을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정책적으로 공급에 대한 이 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 정도가 나오고 수요 관련돼서는 지원책 정도에 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과정이라 시장은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올해보다 좀 다소 줄어든 규모로 지원책들이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어서 중저가 위주의 아파트나 아니면 전월세 시장 같은 것들은 좀 더 강세가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가 지금 수준 정도로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고 전월세 시장에 뭐 이자를 좀 낮춘다거나 지원책은 계속 나올 수는 있어서 전세값이 금리에 따라서 월세, 전세, 강세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임대차 시장은 좀 강세가 될 수는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전세값을 올리면서 일부 수요자들의 갭 투자 같은 걸로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내년은 아무래도 핵심 지역보다는 중저가 위주 시장으로 소폭 좀 상승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금리보다 사실 지금은 DSR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7월부터 DSR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이 영향을 계속해서 강도 높게 아마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심리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현실이 되는 상황이라서 일반적인 매매 시장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게 지금 신규 공급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리스크로 보는 건데 이건 사실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에 뭐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의 문제보다도 더 좀 위기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사실 공급이 계속 안 되게 되면 시행사가 이제 부도가 날 수 있고 건설업자들이 이제 실적 같은 것들이 부진되면서 금융사 위기 그리고 이게 사실 결국에는 실업률을 좀 높일 수는 있어서 사실 지금의 공급 부족은 수요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좀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공급은 사실 매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구축 매물은 지금 거래가 되면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만 봤을 때는 사실 공급은 계속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자료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네요.
네, 이게 전국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의 뭐 각 지역들 위주로 19년부터 23년까지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일단은 마지막 올해 거를 보시면 전부 빨간색이죠. 그 올해는 사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인공호흡기 달고 부동산 시장 시작했었잖아요. 네. 정책들이 뭐 규제 지역 해제부터 시작해서 전폭적으로 더 완화가 됐는데 그러면 사실 보통의 시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좀 더 수요가 많이 움직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적으로 마이너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9월부터 정책 기조가 살짝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경착륙을 막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화를 좀 시키겠다 정책도 그런 기조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상승 전환을 소폭한 것보다 조금 더 더디게 시장이 움직일 수는 있어서 네. 내년에는 저 마이너스가 좀 더 깊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다음 표는 거래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거래량도 올해 굉장히 늘었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최근에 거래량 1년치를 분기별로 색깔로 좀 표시를 한 건데요. 시간이 짧으니까 긴 막대 그래프만 좀 보면 이제 긴 막대를 다 합친 게 1년의 거래량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점선의 4분기 맨 위에 점선치 정도가 평년의 그 거래량입니다. 근데 장기간으로 보더라도 전년도의 역대급 거래 절벽 다음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올해 바로 올해거든요. 네.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수준의 거래량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또 올해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40조 원이 풀린 걸 감안하면 저기에서 상당 부분이 그 정책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한 거래인데 그게 내년도에는 소폭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실 올해보다도 거래가 줄어들 수 있을 거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 거래량은 주로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대부분 한 70% 이상은 특례보금자리론 활용한 걸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에서도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거래 비중이 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억을 넘는 걸 감안하면은 그 중에 거래가 된 것들의 반 정도가 9억 원 이하라는 거는 저런 정책 자금을 활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반증도 될 수는 있어서 그게 내년에는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또 여기서 또 보실 DSR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더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네. 소득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 표를 다음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올해 거래를 한 사람들의 좀 특징을 보면은 이게 뭐 실수요든 투자 수요든을 떠나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적어도 최고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매입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고가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최근 이제 소득의 비중, 소득의 증가율과 아파트값 증가율을 이제 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파란색 부분들이 이제 소득 증가고 이제 빨간색 부분이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가율이거든요. 네. 근데 전국을 봤을 때는 소득이 한 103% 정도 평균 증가를 하는데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7% 정도 증가를 해요. 근데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의 소득은 한 104% 정도 매년 증가를 하는데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소득이 여전히 좀 정체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PIR을 보시면 서울이 13점이 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써도 13년을 꼬박 모아야 아파트 평균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DSR을 적용하게 되면은 대출을 받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 근로소득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자산가분들 정도만 수요자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라 이것도 역시 거래 부진과 가격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 가격이 사실 2020년, 21년 양 2년간 전국적으로도 20% 넘게 올랐고요. 뭐 인천이나 경기 같은 지역들은 30% 정도 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입지 대비 덜 오른 지역들은 여전히 조금의 상승 여력이 모멘텀이 남아있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좀 거품이 낀 지역들은 여전히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그 지역에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더 많이 장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파트 가격과 매매 가격이죠. 매매가과 레버리지 가능 금액 요 네.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일단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듣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이 아파트 실거래된 금액이고요. 밑에 이제 약간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전세값 거래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 매매와 전세의 갭,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저 실선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제 지역이라서 LTV로 치면은 50%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지금 38억에서 19억 정도는 대출이 가능한데 서초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아예 없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4% 정도 금리, 30년 원리금 균등 상한을 감안하면은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6억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면 뭐 적어도 32억 이상이 현금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값을 끼고 갭으로 살려고 한다 해도 뭐 20억 정도 수준의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의 그 자산 여력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음 자료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자료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이것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것도 이제 매매값, 전세값 해서 마포구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는 LTV는 8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마포구의 근로소득 평균을 감안해서 DSR을 계산해 보면은 4억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전체 그 금액에 따른 집을 사려면 12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고요. 뭐 갭을 껴서 산다 하더라도 지금 뭐 그 정도 수준의 가격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주택 구입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를 뭐 동일하게 보여드리는 표고요. 마지막으로 노원구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좀 중저가 아파트로 꼽히잖아요. 근데 노원구조차도 LTV 기준으로는 8억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DSR을 따져 보면은 3억 정도만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라 현금이 뭐 9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전세값을 끼고 산다 하더라도 6억 정도 이상은 지금 현금이 있어야 진입이 가능한 거라 대부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은 DSR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저 LTV 수준까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를 비교적 부담 없이 매입이 가능하지만 그런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이나 DSR을 유의하지 않는 상품으로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택 구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정도 수준의 소득이 안 오르고 또 주택 가격은 너무 높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난히 많이 얘기해 주신 게 대출과 관련된 자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내년도 대출 결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망을 기관에서 네.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특히 여러 가지 금리들 중에 이제 주택 대출과 관련된 금리 우리가 직접 접하는 금리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유동성이 좀 커서 사실 금리 전망이 굉장히 좀 이렇게 겸손해지거든요. 금리 앞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대부분 금리 전문가들이 내년도 예상하는 거를 보면은 미국도 기준금리를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올해보다 한두 차례 정도는 금리를 낮출 거라고 예상해서 한 3%대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또 달라서 시장금리는 여기에 뭐 우대금리와 가상금리를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은 기준금리 대비해서 시장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체감하기에는 올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뭐 드라마틱하게 내년도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책자금대출 금리 같은 것들은 좀 이제 정책적으로 저금리로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서 그런 것들의 활용도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내년도에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관심사입니다. 결국 부동산 수요를 얘기할 때는 대출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으니까요. 정부의 규제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예전에는 시장 위에 심리가 있어서 이제 심리적으로만 막 사야 된다라는 심리가 오면은 주택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은 그 심리 위에 금리가 있고 또 금리 위에 DSR이 있습니다. 근데 DSR은 사실 거의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40%는 계속해서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DSR을 유예하는 이런 상품들, 그러니까 공공금융 정책이 사실은 시장을 움직이는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거래량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그래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금융정책이 사실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돌아보면 올해 부동산 시장을 결정했던 거는 특례보금자리론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 신생아 특례론이 네. 나오죠. 특례 대출이 나오는데 그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집값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책 자금인데 보통 보금자리론이 19년 이전만 하더라도 뭐 16조 원, 17조 원 정도 시장에 풀렸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40조 원 다 거의 소진이 됐잖아요. 근데 내년도가 지금 주택 구입 자금으로 예정되어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34.9조 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35조 원인데 올해 거의 육박하는 정도 수준의 이제 보금자리론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뭐 소폭 미칠 수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한정적인 게 주택 구입 금액도 9억 원 이하로 제한이 되고 또 소득 기준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9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것들은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모든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엔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거는 좀 활성화라기보다는 지원책 정도로 봐야 되고요. 거래가 아예 없는 것을 막는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또 전월세 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것도 금리를 올린다거나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역전세가 내년까지도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시장에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지원이 아마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전세 시장에 또 머무르다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들도 일부는 있을 수는 있어서 그런 중저가 위주로만 움직이는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 전월세 시장 강세 요인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월세 시장은 왜 강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아무래도 일단은 그 매매 수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를 수요가 없다라는 게 뭐 사고 싶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주택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 그리고 비싼 것도 그렇지만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유세해서 아무래도 관망세에 있다 보면은 이게 다 대기 수요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부가 청약시장에 들어가기에도 부담스러운 게 분양가가 계속해서 스물스물 오르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4월에 9억대 분양했던 게 뭐 8월에 10억이 되고 그리고 10월에는 11억, 2억 정도 육박하게 분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익을 많이 가져가서가 아니라 비용들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분양가가 오르는 거라 내년도도 분양이 이제 공공주택 같은 거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분양가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구축을 봐야 되는데 구축 들어가기에는 또 기다려야 되나 싶은 사람들이 전월세 시장에 머무를 테고 지금은 전세 대출 금리가 좀 낮은 수준이라서 월세보다 전세 쪽으로 좀 강세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금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를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게 될 텐데 내년도에 거래량이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왜 그런지 얼마나 줄어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올해는 그래도 전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작년 말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1월부터 제가 이 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 최초로 국토교통부에서 정말 1월 초부터 모든 규제 완화책을 한꺼번에 발표를 해서 그게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어요. 근데 네, 올해는 사실 올해 그래도 2분기, 3분기 조금 미온적인 이런 주택시장을 겪다가 내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뭐 금리의 조그만 변화라던가 정책의 작은 완화 같은 것들이 크게 다 와닿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좀 장기간 그 관망하는 쪽으로 수요들이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증이 지금 매물이 쌓여가는 속도들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다 매물이 적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했던 가장 큰 지역인 동남권, 그 동남권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것들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신통기획 같은 뭐 호재 같은 게 계속해서 발표가 됐지만 그것도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내년도에도 이제 호가로 이제 거래되는 건 굉장히 더 제한적일 수는 있고 이게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래는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매물은 계속 쌓일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매물은 계속 적체가 되지만 또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또 이거를 뭐 저가 매물로 내놓는 사람들이 내년에도 여전히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급하지 않은 이상은 매물을 내놓긴 하되 거래가 안 되더라도 쭉 이어질 수는 있어서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매도자가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면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이어질 텐데 매도자들도 사실 이제 그런 매도자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래도 미진하고 가격도 계속 보합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쭉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 내년 집값의 양극화 얘기를 조금 해 주셨는데 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뭐 계속 비슷한 얘기지만 그런 뭐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희소성 이런 것 때문에 뭐 올해도 신고가 나왔던 대표적인 뭐 압구정이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로 가끔씩 거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가격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올해처럼 올해도 주간 아파트 동향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래가 없을수록 사실 되게 왜곡되는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추이 같은 것들은 보시되 그런 수치값들은 너무 좀 민감하지 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련된 공약들이 벌써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요. 총선 공약 혹은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역적으로는 당연히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지금 3기 신도시 그리고 그거에 따른 GTX는 늘 굉장히 큰 반향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GTX가 거쳐가는 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나 뭐 재건축 단지들 위주로 아마 공약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라 단기적인 영향은 미치겠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뭐 서울시에 편입하는 이슈라던가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좀 높게 평가하진 않기 때문에 그게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확정돼 있는 이런 개발 이슈들을 한 번 더 꺼내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은 있겠지만 사실 그게 호가를 높이는 정도 수준이지 그것 때문에 거래가 살아나면서 뭐 이렇게 그 전체적인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지금 사실 좀 수요 위축이라든가 말씀드린 뭐 대출 제한 이런 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2024년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부동산도 자산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 집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떨어지기보다는 오르는 걸 생각하고 사실 텐데 그런 관점이시라면은 급하지 않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정부 정책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체 글로벌이 다 동조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끝이 어디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 금융위기 때처럼 갑자기 금리를 뭐 낮추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침체기가 좀 오래 가고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뭐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시장을 좀 공부하시면서 입지적인 측면을 좀 강하게 보시고 특히나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DSR이 본인의 자산 증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대출 관리 같은 거나 그리고 신용도 관리 같은 것들도 금리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하시면서 천천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걸로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청약이 무조건 답이고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분상제도 대부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위주로 청약은 보시고 다른 것들은 좀 구축과 비교하시면서 현명하게 좀 골라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그런 시기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부동산 전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가계대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대출을 먹고 자라야 되는 부동산 시장인데 뭐 먹을 자원이 없으니까 가격 하락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24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위축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축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규제로 인해서 근본적인 수요 위축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22년부터 시작됐던 거래 위축, 가격 하락세가 23년에 일부 잠깐 반짝 반등을 했었지만 24년에는 다시 미니 2022년 장세 같은 그런 위축 장세가 한 번 더 이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1, 2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우 위축적인 분위기로 흐르다가 3월부터 정책 모기지 풀리면서 일부 지역 돌아섰다가 정책 모기지 끝나면 다시 또 위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민간 주택 금융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이었는데 그게 위축이 되는 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4년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오늘도 2024년 부동산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보시기에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총론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24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위축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축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규제로 인해서 근본적인 수요 위축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22년부터 시작됐던 거래 위축, 가격 하락세가 23년에 일부 잠깐 반짝 반등을 했었지만 24년에는 다시 미니 2022년 장세 같은 그런 위축 장세가 한 번 더 이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22년 같은 경우에는 DSR 2단계와 3단계를 일제히 적용을 했으면서 기준금리와 뭐 상품금리를 일제히 진짜 꽤 큰 폭으로 올렸잖아요. 소위 제로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단박에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거의 20% 가까운 그런 하락이 발생을 했고 개별 단지 실거래가는 35% 이상 빠지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을 돌렸고 내년에도 정책 모기지를 적지 않은 규모로 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급격한 하락은 방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완만한 하향 안정화를 그런 바라는 것 같고요. 정부가 바란 대로 무조건 되냐 그건 아니겠지만 올해 그래도 꽤 그 정책 의도대로 시장을 돌려 세우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위축 장세로 가는 거를 인용을 하더라도 너무 빠지게 되면 그때는 좀 개입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형태로 시장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지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먼저 말씀해주신 그 정책 모기지 얘기네요. 그 첫 번째 준비한 자료는 정책 모기지 규모를 정리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정책 모기지는 2019년부터 약 30조 원 가까운 그런 규모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정책 모기지라고 하는 거는 디딤돌 대출, 그다음에 버팀목 대출은 전세 대출이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올해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격 대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정책 모기지라고 하고, 그리고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안심 전환 대출은 민간 대출을 공공의 대출로 바꾸는 프로그램이고 15년도에도 안심 전환 대출을 30조 원이나 썼었어요. 근데 안심전환 대출이 주택을 직접 구입하는데 그런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고 보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저 차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19년부터 약 30조 원 규모로 쓰다가 22년에 17조 원 정도로 그 보금자리론 규모는 굉장히 감소를 했고요. 올해는 9월 누적으로 35조니까 12월까지 하게 되면은 40조 원이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가장 역대급 그런 보금자리 정책 모기지의 한 해인 것 같고 내년에도 35조 이상 정책 모기지를 사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된다고 봤을 때 정책 모기지 효과는 다소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월도 얘기를 하는 게 좀 너무 짧을 수는 있지만 신생아 특례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1, 2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우 위축적인 분위기로 흐르다가 3월부터 정책 모기지 풀리면서 일부 지역 돌아섰다가 정책 모기지 끝나면 다시 또 위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못 미칠까요? 네, 저는 신생아 특례론이 규모가 적지 않고 그리고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은 규모는 더 컸는데 사실은 매수에만 활용이 됐거든요. 근데 신생아론은 아시겠지만 디딤돌과 버팀목을 특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디딤돌은 매수지만 버팀목은 전세예요. 그래서 전세와 매매 양쪽에 정책 모기지가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적용이 될 거다 보니까 서울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례보금자리로는 수도권 일부와 서울 9억 원 이하 주택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 신생아 특례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정말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출산율 높은 다른 도시 지역도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지역이 다를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2020년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주택 가격이 가계 대출과 굉장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꾸준하게 가계 대출이 증가했던 기간에는 주택 가격 실거래 지수도 올랐었는데 중간에 그 대출이 공백이 있는 구간이 DSR 2단계, 3단계 적용했던 22년도거든요. 그래서 22년에 대출 공백과 함께 실거래 지수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다시 대출이 증가를 하면서 실거래 지수가 다시 올라섰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10월 실거래 지수 통계가 나오면은 10월은 조금 마이너스로 나올 것 같은데 9월까지 그런 보금자리론,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거나 아니면 시중은행 주담대가 큰 폭으로 대출 증가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돌려세웠다면은 올해 4분기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거가 됐으니까 다시 시장이 조금 약세로 돌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정책 모기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한테도 가끔 이제 하시는 질문이나 이런 질문이 그럼 시중은행 주담대는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정책 모기지가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시장에 더 탄력적인 변화를 갖고 왔던 거는 사실은 시중은행 주담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그림이어도 보시면은 짙은 녹색으로 표현한 게 시중은행 주담대인데요. 시중은행 주담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기간에는 주택시장도 굉장히 강세였고 그리고 시중은행 주담대가 적거나 마이너스로 흘렀던 기간에는 주택가격이 굉장히 약세로 전환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한 3월부터 정책 모기지가 엄청나게 7조 원 정도 월에 사용이 될 정도로 굉장한 활용이 있었지만 결국 주택 가격이 언제 더 셌냐면은 6, 7, 8, 9월 달에 강세였는데 6, 7, 8, 9월에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하면서 저 시중은행 주담대가 플러스로 반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재 기준으로는 막 50년 만기 모기지가 11월부터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 민간 대출이 위축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민간 주택 금융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이었는데 그게 위축이 되는 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4년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책 모기지는 어차피 매년 있었는데 민간 주담대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위축돼 버리면은 시장이 붕괴를 하니까 그때 마치 에너지 시장에서 기저전력처럼 일부를 좀 받쳐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모기지 효과가 크다면 크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작다면 작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각에서 정책 모기지 내년에도 27조 쓰고 35조 쓰고 막 이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크게 돌려 세우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19년부터 벌써 30조씩 써왔고 올해도 있었는데 올해 좀 많이 써서 효과가 있긴 있었지만 시장에서 지금 강세장인가?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강세일 때는 결국은 민간 대출이 좋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민간 대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규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거 베이스로 본다면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상황이 심각하다 위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수십 년간 증가를 해왔는데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기간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 가계대출이 감소했었고요. 그리고 03년도에도 약간 가계대출이 디레버리징 환경이었습니다. 전년비 가계대출 감소폭이 수십조 원, 한 40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카드 사태가 있으면서 그 카드 대란으로 네. 이제 리볼빙 금액이 완전히 위축되면서 가계 신용이 감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리먼 2010년 전후로도 가계대출 감소폭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감소폭은 22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가계대출이 플러스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로 음전을 하면서 전년이랑 비교하면 90조 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1년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130조 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가계대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대출을 먹고 자라야 되는 부동산 시장인데 뭐 먹을 자원이 없으니까 가격 하락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런 가계가 결국 항상 대출이 증가했던 건 아니고 일부 디레버리징을 했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현재는 이런 정부가 적극적인 디레버리징을 하려는 흐름보다는 천천히 그냥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고 소득 증가율을 좀 더 높이고 이러면 종국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지금은 100%대지만 결국은 다시 또 80%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의 증가를 좀 어느 정도 관리하고 싶은데 정책 모기지는 자기네 상품이니까,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자체 상품이니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민간 주담대나 대출 같은 경우에는 민간 상품이기 때문에 정확히 관리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근거로 오래 있었던 50년 만기 모기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을 자발적으로 영업하게 했더니 50년 만기 상품 만들어가지고 DSR 규제 회피하고 이러면서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9월부터 규제하면서 50년 만기를 없앤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전반적인 스탠스는 민영은행의 주택금융을 너무나 자유롭게 풀어주진 않고 어느 정도는 제약을 가하겠다는 이런 스탠스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게 24년 혹은 24년 그 이후의 부동산 환경에 봤을 때는 민간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올 수 없다는 걸 의미하니까 시장이 강세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금리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금리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금리는 저는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파월은 아니지만 세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은행채 5년 같은 아니면 국고채 10년 같은 시장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직접 이용하는 전세 대출이라던가 주택담보대출의 상품금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단 내려가니까요. 올해는 3% 중후반인데 내년 2% 초반까지 내려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아마도 하반기 정도 돼서부터는 2회 정도 인하한다는 그런 컨센서스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금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조금 다르게 미국이랑 연동된 지 좀 됐고, 올 한 해 내내 있었던 금통위 때도 하는 총재 발언이 국내 10년물 채권금리가 미국이랑 너무 연동된다,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라, 이런 발언을 하셔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가 뭐 이걸 이론적으로, 그분도 이론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데, 환율 자유국의 그 10년물 채권금리가 연동되는 게 맞지 않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론적으로 뭘 파보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상품금리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의 주택담보대출금리, 그 다음에 전세대출금리, 신용대출금리를 적용을 받을 것인가인데, 이 상품금리는 그 조달금리라고 할 수 있는 코픽스도 있지만 코픽스에다가 가상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대금리를 빼주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금리와 의대금리를 통해서 상품금리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좀 대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상금리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우대금리를 좀 빼버리면서 대출 상품 금리를 좀 높게 가다가 가장 최근에 뭐 이자 장사하냐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발언을 하니까 헐 하면서 갑자기 가상금리 낮추고 우대금리 많이 주고 이러면서도 대출 상품 금리를 낮춰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한 30-40bp가 내려가는 은행들이 많이 있어요. KB를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스탠스는 일부 시점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낮추라 뭐 이런 말들이 작동하는 건 맞겠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에는
금융시장 여건 따라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를 향한 스탠스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증가 속도를 둔화시켜야 되고 결국 상품금리를 높이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 걸 보면은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금리 환경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는 내려가지만 상품금리는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는 환경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입장에선 내년도에도 높은 금리를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될 거다. 민영 주담대는요. 그런데 정책 모기지는 역으로 DSR도 안 보고 스트레스 DSR도 안 하고 그다음에 최저 1.6에서 3.3%라는 신생아 특례론으로 엄청나게 싸게 공급을 하니까 민영 주담대에는 그리고 변동금리 받지 말라 고정금리 받아라 스트레스 DSR 적용한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시중은행 주담대는 소위 4.7에서 5%대의 고정금리 30년을 받아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3%짜리 고정금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간 주택 대출 시장은 정말 크게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제 내년에 벌어질 상황을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한 거지만 지금 상황도 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그 수요의 위축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슬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사실 매매 시장은 굉장히 위축세로 진입을 한 게 뭐 체감이 될 정도고요. 일단 거래량도 줄었을 뿐더러 그리고 매매 가격 상승률도 매우 둔화됐고 일부 지역에는 매매가가 반전했기 때문에 이 매매는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올해 주택담보대출의 양대산맥이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인데 이 두 가지 상품이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시장에는 더 이상의 그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고 매매는 약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는 굉장히 강세인데 전세는 전세 대출이라는 상품이 여전히 뭐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뭐 다른 쪽으로도 투자를 한다거나 등등 막 이렇게 그러니까 순수 전세금이 증액이 되면서 전세출 받은 경우도 있고 2018년, 2019년에 있었던 것처럼 전세 대출이 이렇게 티나게 늘어날 때는 이게 재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상적으로 연간 전세 대출 나가는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어느 정도는 봐야 되는데 여튼 그래서 전세 대출은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강세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만약에 제가 금융당국의 빙의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정책 모기지는 자기 상품입니다. 내년에 얼마 팔지 딱 정해져 있고 금리도 막 조정하기가 쉬운 상품이에요. 근데 민간 금융기관은 매우 많을 뿐더러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너무나 이제 풀어줬을 때 50년 만기 상품 만들면서 대출을 확 늘려버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주담대는 묶었지 않았습니까? 주담대는 묶었는데 전세를 못 묶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그거를 DSR로 넣자 이런 논의를 지금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매매는 약세 그리고 전세는 강세인데 12월 가계대출 규제 이후에는 전세도 정말 DSR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은 전세 역시 현저한 약세로 전환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가 약세로 간다면 매매는 자연스럽게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그 상황을 전제해서 보는 거지만 지금 그런 빌드업들은 나름 꾸준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12월 정부의 정책까지 본다면 더더욱 더 명확하게 24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12월 정책이나 이런 걸 본다면 전세대출도 DSR 편입하는 규제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 시장도 조금 약세로 내년부터는 전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면서 대출 문제, 수요 문제 봤고요. 전세 시장 얘기까지 봤습니다. 또 하나가 내년도 총선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미 일기 신도시나 김포 같은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와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총선의 영향은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총선의 부동산 시장 영향은 당초에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좀 선거는 선거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나 22대 국회 상황이 부동산의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 중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윤 정부의 제 1호 법안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단언컨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당초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었었고 30만 호의 1기 신도시를 40만 호로 신속 재정비를 하자는 거였는데 1기 신도시에만 너무 특혜를 주는 거니까 이게 특혜 논란 때문에 노후계획도시로 바뀌었지만 결국은 1기 신도시 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위 뉴스테이법, 이것도 제정이었고 그 법이 박근혜 정부 때 주택정책 총화했던 것처럼 윤 정부 정책도 이 법이 총화인데요. 이게 올해 2월에 발의가 되고 국토위에서 3회 이상 논의가 됐었는데도 법 내용이 너무 두루뭉실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만 주면 좋은데 책임도 줘버렸기 때문에 뭐 이주단지 몇만 가구를 시장한테 지으라고 하는 건데 시장이 어떻게 신도시급 그런 단지를 짓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개별 시장에서 우리 그거 할 예산도 없고 땅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난색을 표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성 논란이 있어가지고 일기 신도시법이 오랜 기간 표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 국토위원이 연내 통과시키겠다라는 다소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보니까 확실히 실질에 기반하면은 보완이 많이 필요한 법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어젠다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법이 실제로 시행되고 집행되려면은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정치적 어젠다와 이런 정치적 수사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실질로 과연 정말 총선 전후로 무엇이 바뀔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많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수사는 많이 나오겠지만 실질로는 많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총선 전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나 어떤 수사에 너무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냉정심, 평정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의 영향이지 펀더멘탈한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일기 신도시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고쳐야 될 게 산더미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연내 통과한다 이런 거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해서 막 1년 올해 이 법이 진짜 통과되나 이러면서 되게 센티먼트는 건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펀더멘탈하게 보면은 진짜 그 법이 통과되려면은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은 어렵다고 보고 꼭 그 법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정부가 개정 발의했는데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요. 그러나 또 정치적인 수사는 가능하죠. 총선 전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발언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세제 정상화 시키는 거요.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까 제초안 말씀드렸죠. 제초안이랑 뭐 등등 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또 원래 리모델링에 관한 법은 주택법에서 뺀다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법안들이 결국은 다 국회를 통과시켜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올 한 해 국토부를 지켜본 결과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대응한다고 다른 일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이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부동산 전망과 그 근거들을 짚어봤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택이 진짜 과거에는 저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는데요. 결국 뭐 자가 1주택은 뭐 언제든지 해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장기간 거주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20년부터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2020년부터는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더 금융스러워지게 되면서 과거에는 가격 변동폭이 좁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 설령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견뎌내야 되는 폭이 좀 적었었는데 20년 이후부터는 금리와 대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고점비 35에서 40%씩 가격 조정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위험 자산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자산은 마치 주식에서 봤던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주식을 추천을 할 때
실소유주는 뭐 아무 때나 주식을 계속 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싸든 비싸든 계속 사세요. 이런 말은 안 하는 것처럼 결국 가격이 다시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업황이 돌아설 때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역시 시장이 개선될 만한 그런 업황이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좀 비싸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무리해서 고점에서 막 몇 억이나 뭐 십수억씩 되는 돈을 무리해서 투자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또 거꾸로 이런 금융상품화된 거를 너무 이용을 해가지고 뭐 진짜 마치 진바닥에서 뭐 내가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충분한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났고 자발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만한 가격까지 갔는데 거기서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더 빠져야 되고 반 이상 무너져야 되고 이렇게 당위를 가지고 예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뭐 임직원 수에 비례한 자기 이익 체력이라든가 업황에 비례한 그런 이익 체력이 있듯이 부동산도 결국 임차료라는 그런 그 코어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영원으로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적당히 이 정도까지 내려간 가격이 자기 소득 대비해서 설령 조정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이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그냥 사는 거든 파는 거든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이렇게 좀 위험자산스러운 그 패턴으로 변한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고요. 원래는 부동산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20년, 21년, 22년, 23년 변화를 보면 진짜 이 스윙이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태워버리니까 여기서 잘못 대응하시면은 고점 때 샀다가 또 저점 때 팔았다가 다시 고점 때 샀다가 이렇게 한 2번 하면은 돈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무대응이 최선의 대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잘 이런 위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전망 긴 시간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득이나 구매력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려운 환경이 계속 펼쳐진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약보합이나 이제 좀 하락을 이끄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사람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데 비해서 그 재고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소유주들이 내놓는 매물의 적체는 좀 쌓이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도인들이 눈높이를 크게 낮추지 않는 한은 매물 소진이 쉽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매수자들 또한 그 금리를 비롯해서 눈높이가 어느 정도 그 캡이 있는 상태에서 그 가격을 다 받쳐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시간을 두고 그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격에서 좀 그 약보합 또는 약세로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먼저 연구원님 보시기에 네.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총론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매매 가격은 점차 소강 상태, 그러니까 소강 국면에 좀 접어들면서 전세가율은 완만하게 좀 회복을 하는 가운데에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점차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시장 전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좀 높은 이자 부담이라든지 그 투자 수요가 좀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요 시장이 계속 지속되는 분위기에서 그런 이제 수요가 몰리는 곳들에 한해서만 좀 거래가 좀 일어난다던가 그리고 유형별로 이렇게 좀 진입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차별화된 시장이 좀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이렇게 총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네. 총평은 그러니까 약보합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일부 지역만 그 예. 흐름에서 조금 벗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준비해주신 자료도 그런데요. 전세 가격에 관한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특별히 전세 가격에 네.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매매 시장을 예측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공간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전월세 시장을 먼저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거래량이 좀 주춤하면서 매매 가격 역시 좀 그 소강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럴 때 매매보다는 전세로 좀 돌아오려고 하는 수요도 좀 있었는데 특히나 올해 그 전세 사기 같은 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강해졌는데 새 집에 대한 이제 갈구는 커졌는데 공급량은 좀 부족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전세 시장의 회복이 좀 그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3%포인트 이제 반등을 하면서 약 한 48% 정도 차오르고 있는데 그 재건축과 같이 원래부터 좀
그 전세가율이 낮았던 이제 그런 유형을 제외하면은 50%에 이제 막 그 도달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는 한 70%에 육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 정도 와 있어서 이 매매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국면에 좀 진입을 했고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아마 이 갭이 좀 줄어드는 이런 좀 부연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추세가 일시적일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한 5% 정도까지는 아직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 전세 매물이 굉장히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는 한 5만 5천 호 정도 전세 매물이 있었는데 그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만 5천 호 정도로 상당히 한 2만 호 정도가 좀 줄어들었고 경기 수도권만 보더라도 6만 8천 호에서 2만 8천 호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하고 전세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안 사도 나중에 사야지라고 할 수 있는 대기가 가능한데 네. 전세는 계약 만기가 돌아오면 밖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어디론가 거처를 정해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바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따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그 매물은 그 매매 매물은 좀 적체가 쌓이는 데 비해서 전세는 이렇게 좀 많이 소진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럼 네. 작년 이맘때와 올해 이맘때의 차이점이라는 게 결국엔 전세 가격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이런 차이가 어떤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매매 가격을 보합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구매력은 늘어나진 않지만 하방지선 역할을 해주는 전세가율이 좀 차오르고 있는 점이 이제 한 축을 좀 담당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서 매매 가격을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매매 가격의 급락을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하방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의 매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보고 또 이제 내년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요새 시장이 불과 몇 년 전하고도 다른 게 하루하루 또 일주일이 그때그때 온도가 계속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 또 2차 하락 얘기가 불거질 만큼 분위기가 좀 차가운 분위기도 좀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 보면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 거래량이 이제 10월 달에 절대 볼륨은 이제 3천선 밑으로 좀 하회를 좀 했고요. 11월은 아직 통계가 끝나진 않았지만 10월보다는 좀 높을 거로 생각은 되는데 이 거래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직전 거래 대비해서 올라간 거래와 이제 내려간 거래를 따졌을 때 연초와 비교했을 때 상승 거래 비중이 좀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3천선 이상 거래량이 유지가 될 때 한 47% 정도의 그 상승 거래 비중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40 초반 % 정도의 하락 거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제가 그 녹화하러 오는 길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게 10월 달이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좀 궁금했잖아요. 네네. 10월 달에는 이게 상당히 좀 2% 이상 감소를 했더라고요. 상승 거래가. 아, 네. 예, 그래서 45.4%고 네. 하락 거래 비중이 41.9%, 약 한 42% 정도로 네. 2%의 범위로 지금 하락 거래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유지가 되어 오던 측면이 조금은 좀 균형이 깨졌다라는 측면에서 하방에 대한 그 좀 의견이라든지 심리가 좀 커지는 분위기는 맞고 네. 이걸 반영하듯이 거래량도 네. 4천선을 계속 이렇게 넘보다가 지금은 이제 3천선으로 조금 이렇게 그 레벨이 좀 내려온 이제 그렇게 좀 수준으로 보여지고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속성이 네. 아무래도 올해를 관통했던 큰 축으로 보게 되면 정부가 제공했던 유동성이 컸었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규제 풀어줬던 게 컸는데 특례보금자리의 빈자리가 아무래도 좀 느껴지는 이제 그런 네. 단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대별 그 거래 비중을 한번 살펴본 건데요. 한참 그 특례보금자리가 그 인기가 있었던 1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9억 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반형에 대한 그 뭐 축소와 함께 50년에 대한 이제 장기 상품도 없어지면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가 내년에 한번 다시 또 하나의 다른 또 특례 신생아 대출이 오면서 저 공백을 다시 메꿀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9억 원 이하의 그 거래량 감소가 눈에 띄고 네. 반면에 대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던
그 고가 주택 위주로는 대부분 이제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이 걸려 있는 이제 그런 사업장이 될 것 같은데 이쪽의 비중이 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를 크게 타지 않고 네. 완만하게 이제 미래 가치를 두고서 이제 접근하는 이제 수요자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해주신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9월 달까지는 예전보다 비싼 가격에 주고받는 거래가 많았다면 네네. 10월 달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고 이런 네.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락 거래 비중이 지금보다 좀 늘어나서 올 1분기 정도 수준으로 좀 올라오고 상승 거래 비중은 지금보다는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위원님께서는 그 어떻게 이유를 뭐로 보고 계세요? 갑자기 찬바람이 분 이유를. 가장 큰 이유는 그 아무래도 정책의 손길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정책 모기지에 대한 축소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출 관리가 좀 컸다. 그리고 7월부터 있었던 그 DSR 관리를 좀 하는 것, 그리고 우회적으로 DSR을 좀 피해갔던 것들, 이제 그런 거를 좀 밀착 관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매매 시장에서는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으로 저는 좀 짚고 있는데요. 그 대출이라든지 이런 수요 측면에서 먼저 짚어보려면 금리 상황을 봐야 되는데 금리 전망을 어떻게 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NH투자증권 하우스뷰 같은 경우는 그 더 이상의 인상의 폭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내년 이제 그 상반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인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하에 대한 논의가 그때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 상승은 뭐 크게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대출이라는 상품이 단기 상품도 아니고 이제 초장기로 가져가는 상품이다 보니 그리고 몇 년 전에 저금리에 자금 조달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변동금리를 선택하셨을 거고 그러면 지금쯤 올라간 금리 레벨에 맞춘 이자가 반영이 될 텐데 이건 계속 구매력 측면에서 자꾸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좀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소득이나 구매력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려운 환경이 계속 펼쳐진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약보합이나 이제 좀 하락을 이끄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사람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데 비해서 그 재고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소유주들이 내놓는 매물의 적체는 좀 쌓이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대출금리를 따질 때 이제 사실 미국 그 국고채 10년물을 많이 보는데 한 4점 후반대 범위에서 지금 저희는 이제 예상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뭐 4% 후반에서 5% 여기서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좀 그 다른 변수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고요. 지금 매물은 계속 늘고 있고 네.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매물의 그 소진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금매를 상반기처럼 내놨던 그 소유주분들이 많이 줄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된 상태에서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은 다시 들여놓는 뭐 이런 움직임도 많아졌고 계약갱신 청구가 들어간 그 매물 같은 경우는 새로 지금 산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입주를 하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마치 선물 거래처럼 실거주가 내년에 가능한데 가격이 올라갈 것 때문에 지금 미리 사둔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들이 눈높이를 크게 낮추지 않는 한은 매물 소진이 쉽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매수자들 또한 그 금리를 비롯해서 눈높이가 어느 정도 그 캡이 있는 상태에서 그 가격을 다 받쳐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시간을 두고 그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격에서 좀 그 약보합 또는 약세로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보통 요새 그 민간 통계를 많이 갖다 쓰는데 2021년부터 통계를 했던 수치 중에서 증가세가 가장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초와 비교했을 때 한 40% 정도가 늘었고 서울만 해도 한 8만 호 정도가 되고 경기 수도권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한 25만 호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좀 많은 것이라서 상당히 그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지방의 미분양을 굉장히 걱정했을 때처럼 이 증감을 내년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상황은 나와 있는 매물의 사연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8만 호라고 하는 볼륨 자체에 대해서는 가격을 크게 급락으로 이끌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세대만 봤을 때 서울이 121만 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8만 호니까 한 5%에서 6% 정도가 되고 이거는 이제 수치화되어 있는 그 뭐 이렇게 좀 그 다들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그 지역 중개업소라든지 부동산 사무실에 한번 직접 제가 데이터를 한번 물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매물이 쌓였을 때 이게 거래가 계속 안 되고 좀 불안하다고 느끼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한 10% 이상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1000세대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100개의 아파트가 쌓이면은 이제 그때는 좀 위험한 분위기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아직까지의 좀 약간의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올 하반기 같이 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질지 아닐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급 이슈와 관련해서 경기 전망과 관련된 표를 하나 주셨는데요. 저게 어떤 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경기를 보는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좀 있죠.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크게 보면 흐름만 보시면은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 경제 전반에 걸친 이제 지수를 이제 한국은행과 이제 국가기관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건데 아직까지 이제 100을 넘는 그런 데이터는 있지 않고 다 100을 하회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 전망치가 나오면은 하향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도 2% 남짓, 내년은 물론 2.4%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데는 몇몇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경기에 후행하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 경기가 살아나고 구성원들의 소득과 구매력이 좋아져야지만이 그게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유동성이 들어오기 전에는 원천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이나 회복을 통한 이제 시장이 개선되는 이제 그런 여건은 좀 힘들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공급 전망 이 표는 어떻습니까? 예, 그 파란색은 이제 분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네. 녹색은 이제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분양을 했던 것들이 지금의 이제 녹색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파란색 그래프가 향후 한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네. 예전에 비해서 그 분양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착공률이 50%도 안 되기 때문에 한 2026년, 27년이 되면은 그 새 집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지역마다 수급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 지역은 미분양이 계속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서울과 같은 곳들은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여건이 녹록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 원가에 대한 레벨도 좀 올라갔고 땅이야 이제 뭐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 등락은 거듭한다 치지만 그 위에 들어가는 이제 정착물에 대한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좀 공급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뭐 착공도 안 되고 그래서 새 아파트가 모자라면 네. 그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 공급이 부족하다, 새집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매매 시장에 직결되는 지금 현상은 아닙니다. 일단 매매 시장 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전세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할 거고요. 새 집이 그러니까 그 전세 시장은 수급 여건에 이제 즉각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가격은 희석될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요. 새 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종전 재고 주택에서 전세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방 압력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바로 올라가진 않고 매매 수요에서 일단 새 집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새 집이 나타날 때까지 전세 수요를 좀 선회할 수도 있고 우선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전세 시장부터 좀 상승 압력이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매매까지 가려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차오른 이후에 그때 가서 아마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공급 부족이 매매 가격을 이제 뭐 하방에서 받쳐주는 이제 그런 역할, 새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를 논한다기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0% 이상은 그 좀 차오른 다음에 그때 이제 매매 시장이 좀 반응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김포 편입 논란이라든지 총선용 공약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네.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영향을 안 미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그 총선이 미치는 영향은 그 생각보다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지적으로 그 아무래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좀 이슈가 되는 곳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네.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그렇고 지금 한참 그 김포시에 대한 그 서울시 편입 여부를 두고 그 여러 의견이 좀 분분하는데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그 시계를 접해 있는 이제 경기도에 예를 들면 뭐 위례 신도시나 뭐 하남, 뭐 구리, 뭐 광명 이런 곳들,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지금 뭐 160만 호가 되는 그런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어떻게 좀 법의 탄력을 받을지도 좀 그게 관건이고 그 뭐 국토부라든지 뭐 굵직굵직하게 이제 선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총선이 그 전체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4년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내년 전망해 주신 것과 네. 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고를 묶어서 한번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이제 거처를 마련해야 되고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되는 사연 있으신 분들이야 뭐 갭 비율이 좀 좁아지면서 전세가를 차오르면은 매매에 나서도 되겠지만 일단 투자는 성급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 정도 되는 전세가율이 55%나 60% 정도 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주택자가 아직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통계 보니까 그 숫자도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더 취득할 때 그때 좀 비로소 탄력이 붙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